안녕하세요. 오늘은 스기야마 다카시의 책 어른에게도 헤매는 시간이 필요하다.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어른이 되어서도 가끔 길을 잃고 좀 헤매는 거, 이게 왜 자연스럽고 어떨 땐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렇죠. 자료 보니까 그 단순한 환경에 사는 개미핥기 같은 동물은 뭐 길을 잃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 인간은 워낙 복잡한 세상을 사니까 그 뇌 자체가 방황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해요. 아, 방황하는 능력이요?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네. 그래서 헤매는 게 어쩌면 그냥 우리의 숙명이다 뭐 이런 이야기죠. 네, 상당히 생각해 볼 만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특히 이제 심리학의 거장들이죠. 프로이트, 용, 아들러 이 세 사람의 통찰을 좀 빌려서요. 아, 네네. 현대인들이 겪는 고민이나 뭐 행복, 또 우리 내면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 세 사람 관점이 또 다 다르잖아요. 때론 막 부딪히기도 하고요. 맞아요.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이나 삶을 좀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찾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시각 기대되는데요. 그럼 바로 첫 번째 거장 프로이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러시죠. 많은 분들이 프로이트 하면 정신과 의사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정신 분석학이라는 걸 처음 만든 심리학자라고요. 네, 맞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거죠. 근데 그 과정이 마냥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그 코카인 연구 실패 때문에 학계에서 좀 외면받았던 시기도 있었고요. 아, 진짜요? 코카인 연구? 네. 근데 뭐랄까, 역설적으로 그 덕분에 당시에는 아무도 잘 안 보던 미개척지? 바로 인간의 그 정신세계 연구에 더 확 몰두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좌절이 오히려 기회가 된 셈이네요. 그렇죠. 프로이트 이론의 핵심 개념 중 하나가 에로스인데요. 에로스요? 성욕 아닌가요? 흔히 그렇게 번역되는데 좀 더 넓은 의미예요. 그냥 생존하고 번식하려는 어떤 삶을 향한 근원적인 에너지, 본능,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죠. 아하. 요즘 뇌과학에서도 이런 생존 본능이 우리 행동의 아주 기본적인 동력이라는 건 인정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생존 본능, 에로스. 프로이트가 기억에 대해서도 되게 재밌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뭘 잊는 게 그냥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실은 잊고 싶어서 잊는 거다. 네. 이게 진짜 그럴까요? 저 맨날 중요한 약속 까먹는데 그럼 제가 그 약속을 잊고 싶었던 건가요? 오슴. 물론 뭐 모든 망각이 다 무의식적인 소망 때문은 아니겠지만요. 프로이트는 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대한 망각에 주목을 했어요. 아. 자료에 그 저자 스기야마 타카시 일화가 나오잖아요. 중요한 학회 신청 마감일을 깜빡 잊었다는 거. 네네. 나중에 생각해보니, 아,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 학회 가는 걸 별로 안 중요하게 여겼거나 아니면 좀 피하고 싶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거죠. 아하. 그리고 결국 그 덕분에 다른 중요한 일에 집중할 시간을 벌었다고 하고요. 그 외에 라쿠텐 창업자가 일과 사랑에 빠졌다? 이런 말 했다는데 진짜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건 잘 안 잊는다는 거죠. 아, 무의식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나 피하고 싶어서 잊었다. 일리가 있네요, 진짜. 네. 프로이트가 말하는 행복의 길도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던데요. 행복을 방해하는 건 멀리하고 행복 주는 건 가까이 해야. 맞아요. 심플하죠. 그리고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어른의 조건. 사랑하고 일하라. 일하고 사랑하라. 이거 진짜 많이 듣는 말이죠? 네, 아주 유명하죠. 여기서 사랑이라는 게 꼭 연애 감정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고 오래 같이 하고 싶은 대상, 뭐 가치 이런 걸 찾는 걸 말해요. 아, 이 일도 그냥 돈 버는 수단 이걸 넘어서 그렇게 내가 애착을 느끼는 대상을 위해서 내 에너지를 쏟고 최선을 다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결국에는 의미 있는 관계, 그리고 내가 푹 빠져서 할 수 있는 활동, 이 두 가지가 딱 버텨줘야 성숙한 삶이다. 이런 통찰인 거죠. 의미 있는 관계와 몰입할 수 있는 활동. 와, 단순한데 진짜 깊네요. 프로이트는 또 책임감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우리 뇌가 원래 사회 규칙 이런 거에 민감해서 칭찬받고 싶어하고 비난은 무서워하는데 여기에 너무 얽매이면 오히려 불행해질 수 있다. 맞아요. 사회적인 기대나 어떤 규범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좀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 이렇게 본 거죠. 음, 이거랑 연결해서 자기 자신한테 솔직해져라. 이런 주장도 해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맨날 다 사이좋게 지내 이렇게 배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현실에서는 막 경쟁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이런 이상과 현실의 차이, 이걸 이중규범이라고 하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자꾸 자신한테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공격성이나 이기심 같은 거 있잖아요. 좀 원시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본능들. 이것까지도 외면하지 말고 아, 나한테 이런 면도 있구나 하고 인정하는 게 진짜 마음 공부의 시작이다. 이렇게 봤어요. 좀 불편해도 그게 인간의 모습 중 하나라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와, 내 안의 불편한 모습까지 인정하라. 쉽진 않겠지만 중요한 말이네요. 이런 사회적 압박 속에서 오히려 고독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도 좀 인상 깊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프로이트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떤 갈등이나 사회적 압력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로부터 나를 좀 지키는 방어막, 그리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보고 치유하는 시간으로서 스스로 선택한 고독이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마지막으로 프로이트는 사랑의 인색함을 경계하라고 했는데요. 비즈니스 할 때 너무 인색하게 굴면 신뢰를 잃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감사나 인정 같은 긍정적인 감정 표현에 너무 인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인에게 베푸는 사랑, 그러니까 감사하고 인정해 주는 거, 이게 그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지만 일종의 사회 공헌이죠. 결국에는 그게 호혜성 원리 따라서 나한테도 좋은 걸로 돌아온다. 이렇게 봤습니다. 와, 프로이트의 이야기만 해도 정말 할 얘기가 많네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거장, 칼 융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융은 프로이트랑 다르게 정신과 의사 출신이었고 한때는 프로이트랑 되게 가까웠지만 결국엔 헤라지고 자기만의 분석 심리학을 만들었죠. 맞아요. 융사상 중에 제일 좀 독특하다고 느낀 게 겉으로 봤을 때 좀 이상하거나 아파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는 건강할 수 있다. 이런 시각 같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융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혹은 건강하다, 병들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사람을 나누는 걸 굉장히 비판했어요. 아, 심리적인 문제나 고통에 대해서 뭐랄까 가장 좀 너그러운 태도를 보인 심리학자라고 할 수 있죠. 각자 다 자기만의 경험이라고 내면 세계가 있으니 존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융은 뭔가를 만드는 행위, 그 자체의 치유의 힘이 있다고 믿었어요. 만드는 행위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아니면 뭐 정원을 가꾼다거나 이런 창조적인 활동들이요. 융 자신도 말년에 직접 설계도 하고 돌도 쌓아가면서 시골의 작은 집, 뭐 일종의 별장 같은 걸 지으면서 마음의 평화를 많이 얻었다고 해요. 아, 직접 집을 지으면서요? 네, 이런 생각이 오늘날 그 예술 치료에 되게 중요한 바탕이 됐죠. 손으로 뭔가를 막 만들면서 내 안에 복잡한 걸 표현하고 정리하는 과정, 그 자체가 치료적이다라는 거죠. 와,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게 심리치료에 도움이 된다니 진짜 흥미로운데요. 슬픔에 대한 융의 해석도 기억에 남아요. 슬픔이 우리한테 행복이 뭐였는지 가르쳐주는 선생님 같다. 네,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잃어봐야 비로소 그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슬픔은 분명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성장시키는 어떤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부모님이 점점 늙어가는 모습 보면서 철드는 것처럼요. 슬픔을 통해서 삶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시각입니다. 근데 융이 되게 강하게 경고한 것도 있었죠. 바로 중독이요. 아, 네, 중독.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상주의에 중독되는 것까지도 위험하다고 봤다는 게 전 특히 좀 놀라웠어요. 이상주의가 어떻게 중독이 되죠? 융은 어떤 형체든 간에 지나친 거, 그러니까 중독은 영혼을 파괴하는 악이라고 봤어요. 이상주의 중독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옳다고 믿는 어떤 이상적인 목표나 계획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막 피해를 주거나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이건 다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야. 이러면서 막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다른 사람 의견이나 감정은 싹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좀 이상주의에 중독된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런 뇌는 목표 달성에만 완전 꽂혀 있어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거든요. 와, 모두를 위해서라는 말에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듣고 보니 그런 경우들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렇죠. 융은 또 내면이랑 외면의 균형도 되게 강조했잖아요. 외면을 보는 사람은 꿈을 꾸고 내면을 보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는다 뭐 이런 말이 있던데 그럼 내면만 봐야 한다는 뜻인가요?
아, 그 말 자체는 내면 성찰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걸 강조한 거긴 한데요. 융 역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경계했어요. 네. 외적인 성취나 관계에만 너무 몰두하면 속이 텅 비기 쉽고 반대로 자기 내면 탐구에만 너무 빠져 있으면 현실이랑 동떨어지거나 시야가 너무 좁아질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면이랑 외면, 이 둘 사이에 균형 잡힌 소통이 중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도 잘 듣고 현실 세계랑도 잘 지내야 한다. 뭐 이런 거군요. 에드워드 데시톡의 그 퍼즐 실험 이야기도 나왔어요. 보상을 주면 오히려 퍼즐 자체의 재미, 그러니까 내재적 동기를 덜 느낀다는 결과. 네, 유명한 실험이죠. 근데 그렇다고 외적인 보상, 뭐 외재적 동기가 아예 필요 없다는 뜻은 또 아니라고 했죠? 네, 맞아요. 그 실험이 외적 보상이 때로는 내적 동기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건 맞지만 그렇다고 외적 동기가 아예 쓸모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현실에서는 내적인 즐거움이랑 외적인 인정이나 보상, 이게 둘 다 필요하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선순환을 이루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렇죠. 일 자체에서 보람도 느끼면서 월급도 잘 받으면 제일 좋잖아요? 그죠? 딱 그거죠. 마지막으로 융이 말한 진실한 사람의 정의가 생각보다 너무 단순해서 좀 놀랐어요. 그냥 타인을 괴롭히지 않는 사람이라니요. 그렇죠. 융은 어떤 사람이 뭐 대단히 뛰어나거나 완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부족감이나 내면의 좀 어두운 부분 있잖아요. 이걸 그림자라고 불렀는데 이 그림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역설적으로 타인에게 함부로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봤어요. 아, 반대로 자기만 무조건 옳다고 막 고집하거나 자기 상처나 약점을 감추려고 애쓰거나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컴플렉스에 막 휘둘릴 때 그럴 때 타인을 괴롭히게 된다고 분석했죠. 자신의 어둠을 인정하는 게 오히려 남에게 해를 안 끼치는 길이다. 와, 진짜 역설적인데 깊은 통찰이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거장, 알프레드 아들러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아들러요. 아들러는 원래 안과 내과 의사였는데 프로이트 초대로 토론 모임에 갔다가 심리학에 발을 들였지만 프로이트 제자는 아니었고 나중에 개인 심리학을 만들었죠. 맞아요. 독자적인 길을 걸었죠. 항상 프로이트가 보낸 그 초대장을 품에 지니고 다녔다는 얘기가 재밌었어요. 뭔가 나도 프로이트랑 동급이야. 이걸 좀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뭐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아들러 심리학의 핵심 개념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첫째는 목적론이에요. 과거의 원인, 뭐 트라우마 이런 것보다 미래의 목적, 내가 뭘 원하느냐? 이게 현재 행동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관점이고요. 아, 목적론. 둘째는 공동체 감각, 그 사회에 소속되고 기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셋째는 우월성 추구인데 이게 남을 막 짓누르는 권력욕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건강한 열망을 의미해요. 목적론, 공동체 감각, 우월성 추구. 아들러는 행복의 조건도 되게 명확하게 제시했죠. 네, 그랬죠. 사람이 행복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첫째, 내가 나 자신을 좋아하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가. 이게 자기 수용이고요. 자기 수용. 둘째, 다른 사람들과 믿음을 바탕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타자 신뢰. 타자 신뢰. 그리고 셋째, 내가 속한 공동체에 뭔가 기여하고 있다고 느끼는가. 타자 공헌. 이 세 가지가 채워질 때 인간은 비로소 소속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자기 수용, 타자 신뢰, 타자 공헌. 이거 딱 기억해둬야겠네요. 아들러는 실패에 대해서도 되게 긍정적인 말을 했어요.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 네. 이거 앞서 프로이트나 융이 강조했던 그 경험의 중요성이랑 딱 통하는 것 같아요. 융도 모든 사람한테 다 맞는 인생 처방전 같은 건 없다고 했으니까요. 맞습니다. 결국 머리로만 아는 거는 한계가 있고 직접 막 부딪히고 깨지고 하면서 배우는 게 진짜 내 것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들러가 이런 말도 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지나치게 조심하는 것이다. 아, 이것도 역설적인데요? 조심하는 게 왜 위험하죠?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안전만 추구하는 태도 있잖아요. A타입이라고 하던데 이게 오히려 성장을 막고 정체되게 만드니까 그게 더 큰 위험을 부를 수 있다는 경고예요. 아, 때로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좀 품고 일단 한번 해보는 B타입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각자가 다 자기 인생의 리더니까요. 지나친 조심성이 오히려 위험하다. 와, 재능에 대한 아들러 생각은 진짜 파격적이었어요. 재능이란 없다.
압박감만 있을 뿐이다. 네, 그렇죠. 아니 그럼 타고난 재능은 아예 없다는 말인가요? 그건 좀... 선천적인 유전자 영향, 이게 뭐 한 30에서 50%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특정 분야는 더 높기도 하고, 이걸 완전히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성공이나 실패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본 거죠. 아, 절대적인 건 아니다. 네, 더 중요한 건 내가 가진 조건이나 환경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느냐, 즉 뇌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꼭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게 다 재능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용기를 주는 메시지예요. 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재능이다. 진짜 힘이 되는 말이네요. 아들러는 또 행동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어요. 뭐라도 하면 힘이 생긴다고요. 네, 맞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막 무기력해질 때는 일단 진짜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네. 일단 뭘 시작하면 뇌의 특정 부위, 뭐 측좌액 이런 데가 활성화되면서 작업 흥분 모드로 딱 바뀌고 그러면서 에너지가 생겨난다는 과학적인 근거도 있고요. 오, 특히 평소랑 좀 다른 새로운 행동을 하면 뇌에 신선한 자극이 되고요. 그래서 심리 상담할 때도 우울감 느끼는 분들한테 행동 활성화 기법이라고 해서 뭐라도 일단 좀 해보시라고 권하는 경우가 많아요. 핵심은 무언가를 하면 그게 좋든 나쁘든 무언가가 바뀐다는 믿음이죠. 일단 움직여라.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러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열등감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열등감. 인간은 뭐 비교하면서 사니까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봤죠? 그렇죠. 근데 아들러는 열등감 자체를 막 나쁘게만 보진 않았어요. 열등감이 분명히 고통스럽긴 한데 동시에 이게 야, 이대로는 안 돼. 상황을 바꿔야 해. 하는 되게 중요한 신호 또는 정보를 우리한테 준다고 해석했어요. 아, 열등감이 신호다. 네. 그래서 열등감에서 도망치려고만 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왜 이렇게 괴롭지? 이 열등감을 통해서 내가 진짜 얻고 싶은 건 뭐지? 이렇게 질문하면서 미래를 향한 동력으로 삼으라고 조언했죠. 과거의 원인만 파고들지 말고 미래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면 열등감의 고통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열등감이 성장의 신호다. 이것도 진짜 관점을 확 바꿔주네요. 그럼 아들러한테 행복이란 건 궁극적으로 뭐였을까요? 아들러에게 행복은 뭐 엄청 거창한 게 아니고요. 나는 지금 생존에 적합한 상태에 있구나 라고 느끼는 그런 마음의 신호 같은 거였어요. 생존에 적합한 상태. 네, 구체적으로는 사회 속에서 존중받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안정적인 살자리, 즉 소속감을 확보하는 거. 이게 행복의 출발점이라고 봤고요. 아하.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다운 방식으로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기여할 때 행복이 더 퍼진다고 강조했어요. 반대로 남의 걸 막 빼앗거나 착취, 남을 지배하려고 하거나 굴림, 아니면 문제에서 자꾸 도망치기만 하는 회피, 그런 삶의 방식으로는 절대 진짜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고요. 와, 프로이트, 융, 아들러 이 세 거장 이야기를 쭉 따라오다 보니까 진짜 많은 걸 생각하게 되네요. 특히 이분들 지혜가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들에 되게 직접적으로 적용될 만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인간의 뇌가 확신에 찬 목소리에 약하다는 지적이요. 네. 요즘처럼 막 정보가 넘쳐나고 불안감이 높을 때 누가 막 이게 정답이야 하고 강하게 주장하면 혹하기 쉽잖아요. 맞아요. 특히 힘들 때는 더 그렇죠. 그럴 때 한 번 더 의심해보고 좀 비판적으로 생각해보는 태도가 진짜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체성을 잃지 않도록 좀 경계해야겠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역시 경험의 중요성인 것 같아요. 아, 경험이요? 네, 다른 사람 성공 방식 같은 거 그대로 따라 하려고만 하면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뭔가 가짜 인생을 살게 될 위험이 크다는 거죠. 세 거장 모두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책이나 이론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 삶에서 직접 부딪히고 실패하면서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 행복이랑 나다움을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롤모델을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내 경험이 최고의 스승이라는 거죠. 내 경험이 최고의 스승이다. 그리고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느껴요. 균형. 네. 사회적인 역할이랑 나 개인의 욕구 사이에서 또 내면 성찰이랑 외부 세계와의 교류 사이에서 뭐 책임감과 자유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쏠리지 않게 계속 중심을 잡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거, 이게 필요하겠네요. 네, 그야말로 끊임없는 조율 과정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행동의 힘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행동의 힘. 네,
생각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막 복잡하고 몸이 무겁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일단 진짜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해보는 게 정말 효과적일 수 있어요. 뭐 방 청소를 하든 잠깐 산책을 하든 설거지를 하든 아들러가 말했듯이 무어라도 하면 힘이 생기고 무언가를 하면 무언가가 바뀝니다. 네. 슬픔이나 열등감 같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도 그냥 외면하거나 억누르려고만 하지 말고요. 아, 지금 나한테 이런 신호가 오는구나.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하고 그 의미를 좀 탐색해보고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오늘 스기야마 타카시의 책을 통해서 프로이트, 융, 아들러 이 세 거장의 깊은 통찰을 빌려서요. 어른으로서 겪는 방황과 고민을 여러 각도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분들 이야기를 쭉 종합해 보니 행복이라는 게 그냥 완성된 상태로 딱 주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 안을 들여다보면서 나를 이해하고 프로이트처럼 또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내고 융처럼 그리고 용기를 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행동하고 기여하는 아들러처럼 그 역동적인 과정 자체에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주 좋은 정리네요. 어쩌면 우리가 헤매는 시간이라고 부르는 게 사실은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여정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간디의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걸 인용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내일 죽을 것처럼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라. 아, 네. 명언이죠. 만약 배움이라는 것이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열쇠라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런 심리학적 통찰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당신의 그 헤매는 시간을 조금 더 지혜롭게 항해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한번 새롭게 탐색해보거나 시도해볼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가지는 무엇일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와, 좋은 질문이네요. 네, 그 질문과 함께 오늘 저희와의 대화를 한번 마무리해보시면 좋겠습니다.